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70대 경비원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주치 감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가 하면 최근 술에 취한 또 다른 남성이 시내버스 내 흡연을 말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소변 테러까지 자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에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생존백서에서는 이번 사태가 노동계에 미친 파장과 합법적 노동쟁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은 헌법 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이걸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국의 국민적인 압도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 이 사안을 국정조사하는 건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럼 이번 국정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섭단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의장 직권으로 발동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여야의 신속한 응답 촉구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낱낱이 밝히는 게 꼭 필요한 시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네,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탄핵안은 아시다시피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올리는 탄핵안에는 그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다가 민주당이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내란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이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요. 14일 토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제 올린 상설특검안 보면 재적 의원이 287명인데 찬성이 210표, 반대가 63표, 기권 13표였습니다. 통과가 됐고요. 210표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지켜봤던 그 190이라는 숫자에서 210 늘어난 건데, 그 국민의힘이 의총 열어서 이번에 상설특검안 표결은 자율투표에 붙이자고 정했었거든요. 근데 자율투표 했더니 이렇게 이탈표가 벌써 나왔더라 하는 거고, 여당 보면은 22명이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물론 여전히
반대와 기권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제 14일에 탄핵안 두 번째 올릴 건데 이 표결 어찌 될까? 물론 상설특검하고 탄핵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뭐 특검은 받아도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가결을 높게 점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퇴진 후에 5월 대선 또는 뭐 4월 퇴진 후에 6월 대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 탄핵은 아니고 하야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이탈표는 어떻게든 좀 막아보고 대권식의 이 주도권을 여당이 쥐어보겠다라는 뜻이겠지만 이거 다만 계속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지부진한 게 결국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타임테이블 본인의 시간표, 자기 이제 대권에 올라설 그 시간표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닌지, 뭐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런 재판 결과를 받고 이재명 막아보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건데 원인 제공이 된 집권 여당이 계획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주로 개별 사안. 개별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 찜찜함을 남겼다라거나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국회가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죠. 근데 특검은 이제 도입하려면 개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봤지만 특검 추천자 누가 추천 어떻게 할 건지 수사 대상을 누굴로 할 건지 뭐 도입을 할지 말지 이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이게 특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상설특검법이 마련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인 거고요. 이게 2014년에 상설특검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상설특검이 열렸습니다. 2021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유일하게 상설특검 가동이 됐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반 특검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 특검이 규모나 수사 범위에 있어서도 훨씬 가동 범위가 크거든요. 네. 다만 상설특검은 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죠.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설특검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에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 상설특검 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이제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지명도 한 명은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고려를 해서 이제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당내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친윤계, 친한계 그런 의견도 너무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 뭐 하야냐 퇴진이냐 아니면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친한계에서는 계속 로드맵을 짜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절대 이거 탄핵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한 건지 자체가 이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하야가 좋겠지만 이제 이번 주 안에 그게 안 되면 탄핵을 표결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도 안 되고 하야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떤 뭐 결정을 이제 어떤 의견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 계획은 이제 14일에 표결을 붙일 거니까 탄핵안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13일까지는 이거를 뭐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뭐 경론만 오가고 있고 뭐 아무런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민전 최고위원의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그 화면이 포착이 된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튜버 박광배 씨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본회의장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있을 때
어떤 그 문자는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 오늘 한동훈,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에서부터 막아서 민원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혹시 징계 요청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다라고 한 거예요. 이 의원들 이름 보면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에서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답장을 합니다.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다라는 식으로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뭐 대표적인 친윤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도 뭐 너무 공개적으로 설전을 크게 벌이기도 했었고 또 뭐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참 내용이 참 답답한 게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한 거잖아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고 징계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도 그렇고 그것도 이제 유튜버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응대를 하면서 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뭐 조금 전에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죠. 예,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자살을 시도했다. 뭐 내복을 연결해서 그렇게 했다. 교정본부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어젯밤 늦게 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이라는 결정에서 좀 볼만한 대목. 이거를 풀이를 하면은요. 일단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볼 중요한 포인트들은 가장 먼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거. 그건 주요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거고 검찰이 영장에 적시했던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의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보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뭐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이런 것들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긴 하지만 내란죄는 또 예외가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될지 이 부분도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전격 체포했는데요. 뭐 국수본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수사 네. 속도가 좀 빨라지는 분위기예요. 오늘 새벽 4시쯤에 이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건 경찰이 경찰 수장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들에게 있는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경찰 병력 동원해서 2차례에 걸쳐서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직원 등 출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은 그 통제를 왜 했느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국회 통제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통제할 때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요청했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수단은 그동안 두 사람 휴대전화로 이미 제출받아서 포렌식하던 중이었고요. 지금 두 사람 그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이제 추가 조사 벌여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면 핵심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긴급 체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 조직, 군 조직, 뭐 당분간 내부 동요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단은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어요.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11명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특수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중에 한 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발인들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계엄 사태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들의 폭로도 잇따르고 있어요. 네, 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폭로를 보면요, 이분이 이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걸 윤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얘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국회 진입을 막진 않았다라는 기존의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목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계엄 선포를 3일에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각급 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계엄을 좀 차근차근 준비했던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은 그 계엄 선포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일이 선포 날이었고 그러니까 1일 이틀 전에는 북한 도발을 이유로 들면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고 당일인 3일 오전에는 각처 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이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했다라는 거고요.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증언하기로는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한 지시가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해서 선관위에 요원 10명을 파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폭로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증언을 또 보면 이건 지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내렸다는 건데 처음 지시받았을 때 그 비원 벙커라고 해서 그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가 있는데 여기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또 일전에 국정원 홍장원 1차장도 본인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라고도 폭로를 했는데 이 홍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 명단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등이 있고 총 14명으로 기억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법조인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뭐 거절한 사람도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정부의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변호사라거나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라는 이 변호사는 일전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타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인단도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교통량 자체는 줄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역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양화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아래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여의 하류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으로 서초 터널을 앞두고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밖에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 동마산 나들목 진입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반대 함안 쪽으로 서마산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73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 종편의 그 사건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건인데요. 지난 4일 날 서울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경비원 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73세의 이제 그 경비원이시고요. 당일날 그 오전에 입주민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어떤 모르는 사람이 계속 그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친다고 발로 문을 막 뭐 차는 거죠. 가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이어갖고 처음에 말렸는데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경비원을 심각하게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경비실까지 쫓아가서도 이제 폭행을 하는 거를 다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럼 가해자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 와서 이 행패를 부린 거고 구속이 됐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는 사람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혀 뭐 모르는 데 와서 행패를 부린 거죠. 근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요즘은 감형 유소가 또 안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론이고 네. 실제 재판이라든가 재판으로 가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처벌 수위는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입주민과 경비원의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는 우리의 그 사법부는 가해자만 보거든요. 그 재판대 위에 가해자만 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거기서 이제 뭐 반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판사는 그 상황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입주민들의 그 많은 공포라든가 경비원의 이 심각한 폭행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이 경비원분이 73세시면 고령이신데 이 신체적 후유증과 이 정신적 후유증이 엄청나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로가. 근데 민사로 한들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경비원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걸 해줄 것이냐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억울한 거죠. 정말 너무 억울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폭언, 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또 최근 승객이 버스 기사를 또 때리고 방역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CCTV를 보셨겠지만은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뒷자리에서 그 뭔가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요즘 그 버스 뒷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린 거죠. 그랬더니 네. 좀 있다가 와서 그 억하심정으로 네. 이걸로 이제 거기서 이제 방뇨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욕하고 기사님이 운전하고 계신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조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죠. 이 행패를 부리고도. 근데 이제 그러면 운전기사는 실제로 엄청난 충격, 정신적 충격, 사실 물리적인 충격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그 심정을 가지고 옆에서 방뇨를 하는데 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승객들의 공포심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건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가 좀 많이 실종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승객이 운전하고 계신 기사님의 얼굴을 향해서 방뇨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다시 말해서 사법 관행은 그 모든 피해들을 모아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가해자의 고행위만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법대위에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평가하니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해 대전에서 버스 기사의 그 머리채를 휘두르 운전하는데 네. 집행유예예요. 그리고 우리 많이 보는 택시 기사를 발로 차고 막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들의 대부분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실형이 거의 내려지지 실형은 않는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음주감경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판사님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피해를 가고 어떤 피해에 의한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가해자만 고려하니까 당연히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건 너무 뭐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술을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마셔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네. 범행을 하려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술을 마셨지만 범행의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절대 감경이라든가 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를 네. 사실 판사들도 알고 범죄를 연구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거를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것처럼 이 관행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네요. 오래된 관행인가요? 그렇죠. 오래된 관행이죠. 그 뭐 네. 어떤 사람은 1000년 넘게 된 관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너무나 간 거고 네. 아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다른 많은 외국들은 이미 다 없어진 관행입니다. 네. 우리만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져야 되죠. 네. 예. 다음 살펴볼 사건은요. 스토킹 범죄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79세의 남성인데 피해자는 61세 여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자 보는 거 흉기를 위협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서야 겨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50대 여성이 가해자고 70대 남성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건 생각하시는 거 외에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스토킹 범죄는 좀 젊은 층을 그렇죠. 중심으로 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인 간의 스토킹 범죄도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난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거의 한 17,000건 정도의 처벌 검거가 됐는데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은 60대 그리고 그 이상도 있고 대략 네.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낮추면은 30% 이상. 피해자도 역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사실 스토킹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최근 이렇게 강력 범죄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잖아요. 근데 이 노인 스토킹 범죄도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해 3월에서 노원구 수락산에서 어떤 그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20대 중형이 내려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연령대가 이제 그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하나의 그 전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아리형처럼 쭉 올라가는 지금은 우리 뭐라고 하는 가분수 머리라고 하는 그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으니까 범죄도 많아지는 거고 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범죄 성향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대, 60대, 70대 범죄 성향도 올라가고 그들이 요즘 같은 건 노년층에도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년과 달리 이 건강 상태도 좋아지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노년 측 인식부터 좀 달라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는 옛날 인식인데 몸은 더 건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범죄가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볼까요? 예, 다음 사건은 우리 많이 아시는 인천 쪽에서 여고생이 사실은 그 합창단에다가 이제 단장회에서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 아이를 그 교회에 맡겼는데 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데입니다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 아이가 사실 맞아 죽은 거죠. 학대당해서 죽은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학대 그 살인죄로 처벌을 이제 기소가 됐는데 치사, 그러니까 폭행 치사, 학대 치사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아동 학대 살인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이제 치사, 그러니까 폭행 치사로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 네. 아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은 없고.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 묶어놓고 뭘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일정 정도 살인으로 연결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판결을 보고 이 판사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왜냐하면요. 네. 이 여고생을요. 계속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니까 네. 몸을 못 움직여. 여기 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갈비뼈부터 시작해서 등뼈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서 너무 참혹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안 되느냐.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묶어놓고 학대를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어떡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각의 범죄를 쪼개 갖고 해석하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여고생을 유인해 갖고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법과 현실, 법과 범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좀 이상합니다. 고통 속에서 한 소녀가 죽었는데 처벌수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 기껏해야 징역 4년, 4년 그것도 높습니다만 한 목숨이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네. 이 합창 단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항소심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때 항소심에서는 좀 더 명확히 밝혀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피해자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사실은 이 아이를 맡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 쪽이죠. 그렇죠.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공범이지만 네. 공범이지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도 이건 참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일부 연예인들의 SNS를 두고 또 누리꾼들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걸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그럼 그분들의 SNS는 평상시대로 그냥 하는 건데 뭔가 발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생각이 있느냐. 지금 시국이 이런 시기인데 그런 SNS 사진을 올리냐 이렇게 해갖고 차은우 씨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차은우 씨가 그냥 본인의 화보 사진을 올린 건데 그런 그렇죠. 비판을 받았어요. 네, 받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그냥 늘 그렇게 해오신 건데 지금 이 시국이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고 가수 임영웅 씨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의 생일 축하 내용을 올렸는데 시국에 반려견의 생일 축하 이걸 올린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여러 그 셀럽이나 아니면 연예인 분들이 좀 힘드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도 없는데 그 일을 올리는 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태를 닥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역시 피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좀 예민해져 있는 예민해져 있다고 보시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선 서로 좀 자중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사실은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이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사건 노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에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하고요.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서 지프로 엮은 그릇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끌면 소금이 녹아 없어지잖아요.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같은 뜻의 속담으로는 소금섬을 물로 끌라 해도 끈다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맹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저항이나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를 뜻하는 속담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삶아놓은 녹비끈인데요. 여기서 녹비는 사슴의 가죽을 말합니다. 삶아서 이겨놓은 노루 가죽끈처럼 아무런 반항도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개 발 놀리듯 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죽은 개는 남이 움직이는 대로 발을 놀린다는 것이니까 줏대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오전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시작됐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도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cm,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엔 1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에는 강원 산지 동쪽 사면에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3도로 어제보다 추위가 덜했습니다. 모레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7도, 대전과 전주 8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면서 토요일 서울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3도에 머물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혐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했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밝혔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내란 수계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한다며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어요. 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한국 문학의 위상을 각인시킨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받았는데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악수하는 모습에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고요.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또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카펫을 밟은 한국인도 한강 작가가 처음이고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선 기념비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한국어 소개는 무산돼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마손이 시상연설을 맡아 한강 작가를 소개했는데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막판에 무산됐다고 합니다. 한국어 번역 의뢰까지 요청했었는데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영어로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뒤이어 진행된 연회장 자리에서 깜짝 한국어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연회 대미를 장식하는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발표 때 한강 작가의 차례를 소개하던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가 프로그램 큐시트에도 없던 깜짝 멘트를 던진 건데요. 우리말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입니다. 또박또박 한강 작가를 소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한강 작가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조용하던 도서관도 시끌벅적해졌다고요. 네,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한국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가 서울 도서관에서 열렸는데요.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열람실은 작은 공연장으로 변신했고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낭독회도 열렸습니다. 저마다의 감상을 함께 나누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 작품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도서관은 어느새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서울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특별 사면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서 대출이 정지된 연체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풀어준 건데요. 연체 도서가 있다면 반납하고 사면을 받는 시기인데 시민들은 출소 음식 두부 과자를 받아들고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조용하기만 하던 도서관도 시끌벅적 활기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퇴진 촉구 목소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고요. 네,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과 공포를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원고로 참여할 시민 105명을 모집했는데 시작 2시간여 만에 모두 모집됐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제안해 시작됐는데요. 이 원고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고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 승소 금액은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와 지음은 어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주도한 시국선언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청소년 49,052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실제 집회 현장에서도 10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집회 참석뿐만 아니라 직접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유 발언에도 잇따라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여고생 자유 발언은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여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계엄령이 책 밖으로 튀어나왔다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어머니에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묻던 어린아이는 이제 없다. 그 아이는 이제 정부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저와 제 친구들은 5.16 군사정변을 겪지 않았으나 2014년 세월호를 겪었고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며 지금 집안에 있을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와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하고 싶다. 함께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이름이라는 주장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큰 공감과 화제를 모으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산하고 있어요. 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목소리가 전 세대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탄핵 챌린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 윤석열 탄핵 챌린지를 검색하면 가사를 바꾼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운동가요 떼창까지
1020 세대가 등장하는 수백 개의 다양한 영상이 나오고요. 대구, 경북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TK의 콘크리트, TK 딸이 부순다 대자보 인증 챌린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눈길이 가는 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아침 이슬 같은 과거 기성세대가 집회에서 불렀던 민중가요를 소개하는 게시글들도 여럿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민중가요 모음글은 수만 회 넘게 공유되고 있고 청년 세대들은 다음 집회 전까지 가사를 외워가야겠다, 아침 이슬 배워가서 떼창하겠다 같은 댓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집회 일정을 비롯해서 집회 준비 리스트, 또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시 행동 요령도 공유되고 있고요. 심지어 국회의사당 인근 화장실 정보까지 주고받는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챌린지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새로운 집회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집단 행동의 성패를 가르는 건 가장 핵심적 요인이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인데 밝은 축제 분위기로 집회를 진행하면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 같은 흐름이 탄핵을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나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이다 평가하고 있고요. 또 민중가요를 배우면서 역사를 익히고 기성세대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중 하나로 꼽혔던 세대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100만 쌍이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자녀가 없는 맞벌이 딩크족이었다고요. 네, 지난해 혼인기간 5년이 안 된 신혼부부는 총 97만 4천 쌍으로 전년보다 5만 8천 쌍, 5% 넘게 줄었는데요.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밑돈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초혼 신혼부부들의 트렌드도 이어졌는데요. 자녀가 없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는데 평균 자녀 수 또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포기한 대신 경제적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맞벌이 신혼부부가 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늘었는데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맞벌이 비중은 60%에 육박했습니다. 대출의 경우 그간 금리가 높았던 여파로 보유 비중이 줄면서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비중은 5년 만에 증가로 돌아서는 등 내 집 마련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정책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대출 보유 비중은 줄었지만 보유한 대출 중간값은 약 1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6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져만 가는 나라 살림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아이는 꿈도 못 꾸고 내 몸 누이 집부터 마련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 같네요. 그런데 한편에선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젊은 부자들 사이에서 고가 월세 거래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의 부담을 느끼는 고소득층이 초고가 월세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3년 새 서울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네. 꼬마 빌딩에서나 가능한 월세로 여겨졌던 2천만 원 이상 아파트 월세 거래도 올 들어 20건이 넘고요. 500만 원 이상 고가 거래도 올해 1,185건으로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 월세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울숲 인근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지난달 보증금 10억 원, 월세 3,100만 원의 신규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시장에선 당분간 이런 초고가 월세 시장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인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연예인, 인플루언서 같은 수요가 든든한 데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영앤리치 반열에 오른 젊은 자산가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자금이 충분해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있고 이 목돈을 전세금으로 묻기보다는 사업이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활용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네요. 초고가 월세 수요는 늘어나고 매매 전세 시장은 위축되면서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핵심지 하이엔드 아파트 월세 가격은 천장이라도 뚫린 것 마냥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뚝 떨어진 상품이 있다고요? 네, 한때 웃돈을 주고 구하기까지 하던 물건들인데 이제는 줘도 안 가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기념시계는 취임 초기 때만 해도 20만 원대에 거래됐는데
최근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6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간 한두 개씩이나 올라올까 매물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계엄 사태 이후 하루에만 두세 개씩 올라올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시계와 가격을 비교해봐도 한참이나 떨어졌는데 8만 원대 거래되는 전두환 시계보다도 더 싸졌고요. 또 중고 거래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대통령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설에 발매나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어지러운 시국이 그대로 녹아든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해 첫 한라산 탐방권 거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새해 한라산 정상에서 맞는 일출, 이 의미가 남다른 만큼 티켓팅 경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또 하루 탐방객 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1월 1일 야간 산행 예약은 접수 시작 1시간도 채 안 돼 조기 마감됐고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올라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장권을 팔 테니 가격을 제시해보라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혹시 취소한 분 없냐며 탐방 예약권을 사겠다는 글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 행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라산 탐방 예약권은 부여된 QR코드로 신분 확인 절차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본인이 아니면 입산이 불가능하고요. 거짓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글들이 기승을 부리자 한라산 국립공원 측은 플랫폼들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글들을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는데요. 새해 한라산에서 좋은 기운 얻어보고자 일출 한번 보겠다고 욕심냈다가 까딱하면 울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니까요. 아쉽더라도 다른 해돋이 명소 찾아가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노동계 역시 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째 파업을 중이고요.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금속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중간에서 중재해줘야 될 정부는 보이지는 않고 오로지 국민만 불편을 감수해내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들 이 시국에 무슨 파업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떠나서 우리가 노동조합 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 또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런 노동법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코너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현행법에선 노동조합의 파업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게 우선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헌법 32조는 우리 근로조건의 기준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하라고 정하고 있어서 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어서 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그 여타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에 담긴 내용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이게 63년도 4월에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그때 이래로 7차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협약을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 협약이 우리가 사용자 회사가 정한 취업 규칙에서 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걸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서요.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는 경우에 근로 한 곳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기타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권리 침해를 당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은 어떤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파업의 두 종류, 그 파업을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조건의 개선 및 우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주장을 관철하려는 파업을 경제적 파업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입법 정책적 사항 또는 이런 걸 국가 또는 정부의 주장에서 관철하려는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두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역시나 노동부의 입장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는 것,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에서 그 향상의 방법을 협소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사용자 입장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 할 걸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대법원의 이제 판례를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그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처분 권한이 없거나 단체 협약을 통해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인 노동관계법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비상계엄 사태가 노동계에 미친 영향, 또 합법적 노동쟁의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은 동등한 무게를 갖나요? 혹시 또 좀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좀 다릅니다. 네. 우선 대법원에서는요, 노동 3권 다 같이 존중 보호되는 거는 맞다. 그래서 이건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는 틀림없지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액적인 권리다라고 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이 전제되지 않은 단체 결성이나 단체 교섭은 무의미하다. 그 단체 결성이나 단체 교섭권만으로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성은 확보될 수 없으니 근로 3권 가운데 가장 중액적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라고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두 군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파업에 대한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쟁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파업, 태업은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인 반면에요. 직장 폐쇄도 우리는 특이하게 쟁의 행위라고 규정도 하고 있는데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만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철도 노조가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그 4조 2교대 전환, 그다음에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그다음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요구 사항들 중에서 현재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 2.5% 정액 인상과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231억 원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는 게 좀 의외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게 조금 성과급 지급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철도 노조와 그 회사는 그러니까 공사죠. 2018년도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상여금 포함 기본급의 100% 기준으로 성과급 주기로 노사와 합의하고 21년까지 노사 합의대로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21년도에 감사원이 성과급 이런 지급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고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성과급 기준의 80%로 되돌릴 것을 의결함과 동시에 초과 지급된 부분에 환수 조치를 하는 그 사항을 내렸습니다. 이게 22년도엔 4%, 23년도엔 8%, 24년도엔 12%, 25년도엔 16% 삭감하라고 해서 만약에 코레일이 100% 성과급 지급하면 총 인건비에 악영향을 주게 돼서 지급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 임금 체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합의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기준을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노조하고 공사가 2018년 노사 합의로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뭐 19년도에 공공기관 예산 운영 지침이 변경돼서 이게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18년도 노사 합의에 지급한 성과급은 인정하고 19년부터 변경된 정부 지침을 적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초과 지급된 부분에 환수 처리하는 조항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임금 체불도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노사가 합의된 사항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노사 합의가 존중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이다 보니까 우리의 정부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가 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든지 경영평가, 그다음에 뭐 다른 예산 지침을 통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뭐 임금 수준, 임금 체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단순히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속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공무원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분, 노사 합의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침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공사,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에서 남아 있는 게 아직 공무원처럼 근로자를 대우하고 있다. 이제 그게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철도는 공공시설이잖아요. 네. 이게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고쳐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철도는 특히 필수 공익 사업으로 그 규정돼 있어서 뭐 파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제한에 걸리기는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업에 들어가면 뭐 어떤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그 결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쟁의행위 전에 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도노조와 회사 간의 조정을 중앙노동위에서 했지만 10월 14일 날 큰 입장 차이로 조정 중지가 내려져서 이거는 벌써 절차적으로는 갖춰졌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해서 조합원들의 93%의 투표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77% 정도의 그 찬성률을 획득했다고 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은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철도 노조는 그럼 지난달부터 준법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측이 이걸 태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기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법을 지키는 투쟁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 노동부의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보면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하면 뭐 안전 일터 지키기 슬로건을 내걸어서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고 휴게 시간 지키고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하기 등 작업 매뉴얼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들을 했는데 여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를 운행하는 시간들이 지연되고 하니까 사측에서는 이 준법 투쟁 그다음에 노동부에서는 그 매뉴얼에 따른 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거는 태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철도노조는 법을 철저히 지켜가고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쟁의 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총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역시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 행위해야 되겠죠. 주체가 정당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절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절차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근로 제공을 정지해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만 해야 되는 거지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업권을 좀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쟁의 행위에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먼저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표적인 업무가 지금 철도 사업과 전기 사업, 항공 운수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로 쟁의 행위를 행할 수 없고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필수 유지 업무 종사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12월 5일 전에 이제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철도 노조가 발표한 게 따른다면 9천 명의 필수 유지 인력의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 9천 명 중에 2만 명 중에 9천 명은 필수 유지 인력으로 두고 조합원 2만 명 중에 한 11,000명만 파업에 들어갈 거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일단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는지는 아직 그 언론에 보도된 게 없거든요. 네. 현재 뭐 운행률은 69.5%고 회사는 평시 인력의 60% 약 1만 5천 명 중에 운영 중이다라고만 발표하고 어떻게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파업의 여파로 지각을 한다면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교통수단 불편 배려해서 지각했는 거 봐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이런 게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지각 처리로 하고 그냥 빨리 나와야지 왜 늦게 나와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코레일에서는 열차 지연 증명서라는 거 우선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발급해 가셔서 회사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멈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네.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근로시간 개편이었습니다. 몇 차례 두어 차례 근로시간 개편하려고 시도했지만은 그 무마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게 그냥 정년 연장이었는데 이것마저도 노동개혁 동력 완전히 다 상실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는 노사정에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입장이었는데요. 이것마저 그 사태 이후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측에서는요. 정권 퇴진 후에 대화를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다 중단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했던 노동약자법 역시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여당하고 정부가 노동약자법을 공개했습니다. 입법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법 적용 대상이 뭐 사업주의 지불 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뭐 통번역가, 강사,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대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장들 등 비임금 노동자로 표준계약서에 제정해서 보급하고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원하고 공제회를 설립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정부는 보수 미지급을 얘기해서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지원들을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기대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어떻게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이 법은 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좀 노동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 운영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다음에 이 노동자성이 없는 걸 노동약자들한테 그 벌써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 네. 정작 들어가야 할 내용이 좀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포함됐습니다만은 소규모 사업장의 연차 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중요 내용들은 없습니다. 또한 노동약자분들에게 뭐 절실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뭐 산업안전, 육아보험, 남녀 고용평등법과 같은 관련된 설명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뭐 7억급여나 출산휴가, 출산급여 혜택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뭐 그때 당시에 노동계하고 야당은 노동약자법 대신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마저 뭐 다 불투명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전거 탄 풍경에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듣고 저는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뜨개질이에요. 이런 시국에 뭔 뜨개질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게 뜨개질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뜨개질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실제로 옷을 떠서 입고는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취미 생활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접 뜨는 것보다 사는 게 이제 돈이 더 적게 들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을 빠르게 구매하고 소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특별한 취미 생활로 뜨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들이 주로 갖는 취미라는 편견도 사라진 지 오랜데요. 제 주변에서 가장 뜨개질을 잘하는 분은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세요. 네. 이따가 만든 작품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심지어 이런 취미 활동이 사회적인 목소리를 표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요.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응원봉 문화도 그렇고 뜨개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위에 들고 나갈 문구가 적힌 그 목도리를 떠서 올린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뜨개질한 작품의 기법과 도안을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2020년에 벨라루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2,000명의 여성 운동가들이 평화 시위를 이끌며 뜨개질을 하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미국 뉴욕의 오큐파이 시위에서 뉴욕의 할머니들이 뜨개 바늘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때 젊은 시위대를 위해서 목도리를 뜨는 노인들의 모습이 평화 시위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멋지네요. 강 PD는 이번이 뜨개질 첫 도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살면서 기술과정 시간에 한 번쯤 해봤을 법도 한데 기억에는 전혀 없고요. 네. 앞으로 살면서도 사실 해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뜨개질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체감은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뜨개질로 모자를 만들어서 선물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뜨개질을 취미로 하는 분들을 옆에 두면 참 좋은 게 제가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 두 비니도 선물을 받은 건데 네. 각각 다른 친구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친구들은 이제 좀 도가 터서 다양한 실로 창의적인 뜨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왜 뜨개질을 하게 됐을까요? 잠깐 언급했듯이 뜨개질은 모두가 집콕해야만 했던 코로나 시기에 유행했던 취미생활 중 하나인데요. 이게 바늘이랑 실뭉치만 있으면 혼자서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인데다가 어디 따로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직후인 3년 전과 비교해서 뜨개용품 구매 건수가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뜨개질을 가르쳐주는 콘텐츠도 넘쳐나는데요. 인기 뜨개 유튜버들은 책도 내는데 니트 뜨기 관련 도서 판매량도 1년 전에 비해 4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다이빙 선수 토마스 데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뜨개질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뜨개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파리 올림픽에 관련된 이제 자기만의 스웨터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뜨개질 전용 인스타그램이 있을 정도로 뜨개질을 좋아합니다. 근데 팔로워도 무려 130만 명이에요. 22년에는 뜨개질 책도 냈는데 이분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왜 뜨개질을 하게 됐냐 이런 질문에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미뤄지면서 뜨개질을 배우게 됐는데 자기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과한 생각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명상처럼 뜨개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에서 다이빙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거기에 또 뜨개질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개질 얘기가 나왔을 때 어디서 할 수 있을까를 좀 알아봤더니 네. 뜨개방 같은 곳을 가면 입문자들을 위한 클래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시간상 그런 곳에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뜨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하다는 연희동의 한 뜨개 카페에 저희 작가님 추천을 받아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뜨개질을 네.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할머니께 배웠었는데 너무 로망이네요.
뜨개질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뜨개 카페에 가는 거군요. 여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뜨개방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뭐 가르쳐주는 이런 걸 상상하곤 하는데 여기는 좀 젊은 층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가면 이렇게 크게 막 키오스크 같은 게 있고 거기 옆에 막 LED에서 막 어떻게 뜨개질을 시작해야 되는지가 막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평일 저녁에 갔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비닐을 만들 수 있는 뜨개 키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써져 있는 게 입문자용 올인원 패키지. 되게 현대적인 그 홍보 문구인데 제 눈에는 그게 전혀 입문자용처럼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곳을 그냥 지나갔고요. 아무래도 뜨개질 하면 목도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목도리 섹션이 중앙에 있었고 그 양쪽에는 완성품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옆쪽으로는 뭐 키링, 코스터, 스웨터, 목도리, 가디건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설명서가 붙어 있었고요. 또 그곳 이제 지나가 보면 각종 실들이 쭉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반대편 벽면에는 뜨개질에 필요한 뭐 바늘이라던가 뭐 단수 표시링, 돗바늘 이런 걸 파는 섹션도 있었습니다. 강 PD도 그럼 그곳에서 구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떠밀리다시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게 난이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중하, 뭐 중상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중하를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실 한 볼에 한 5,000원 정도. 뭐 종류마다 다르지만요. 도안은 1,000원으로 되게 쌌고요. 대바늘은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돗바늘이랑 단수 표시링은 꼭 뭐 필수 부자재라서 같이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가격이 막 2,000원, 뭐 3,000원 이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저는 목도리가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제일 쉬워요. 맞아요. 목도리를 골랐는데 나중에 검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도리가 길어서 오래 걸려서 좀 힘들고 핸드워머나 모자 이런 것도 많이들 초심자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그 가게 앞에 지금 안 사면 크리스마스까지 못 떠요 이렇게 그 적힌 포스터가 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도리를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번 떠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중하의 목도리를 선택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준비물들이 대바늘 그리고 실 세 볼, 돗바늘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단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한 15줄 넘게 떴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단순해 보였는데 순서를 이게 정확하게 맞추고 또 이게 몇 코를 짰는지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예쁜 목도리를 뜰 수 있어서 저는 중간에 일단 구멍이 엄청 숭숭 났고요. 그리고 실이 중간에 올이 다 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든 결과물을 사실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처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다.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찌저찌 가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서 결국 다 실을 풀게 됐고요. 옆에 있던 남편이 보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실 텐데 너무 잘해서 저는 이제 바늘을 잡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놨습니다. 바늘을.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 작품은 강소연 PD의 작품이 아닙니다. 강소연 PD의 남편이 뜬 작품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유튜브 보고 이게 가능했어요? 어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저는 유튜브 그러니까 그 도안에 보면 QR 코드가 적혀 있고 그 QR 코드를 따라가면 이제 뭐 콧뜨기 그리고 뭐 겉뜨기 안뜨기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영상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 배우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뜨개방 같은 데를 가도 좋다고 해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게 뜨개방이 보통 뜨개용품을 같이 파는데 강습비를 받는 경우면 뜨개용품을 아무 데서 사도 상관이 없지만 강습비가 무료다 그런 경우는 그 뜨개방에서 뜨개용품과 실을 사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뜨개방이 있어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에도 뜨개방이 한 3곳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몰랐던 뜨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뭐 뜨개질 얘기도 하고 회사에도 갖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라디오 사무실에 알고 보니 뜨개 모임이 꽤 크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뜨개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라디오 사무실의 장혜주 씨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 모이고요. 그때그때 인원은 달라지지만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점심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뜨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주로 하시는 분만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다른 분들은 다 거의 처음 시작하는 수준이라서 실력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정말 꾸준히 뜨시는 분들은 처음에 실력 똑같았는데도 이제는 막 옷도 뜨시고 목도리도 뜨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코바늘이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안 나가지고 대바늘로 바꿔서 지금은 가디건도 뜨고 있고 또 목도리도 뜨고 있습니다. 네. 그 코바늘과 대바늘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작품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코바늘이 약간 키링이나 티코스터나 아니면 코바늘 가방 같은 것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 것 같고 대바늘이 이제 정말 옷이나 뭐 아니면 담요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겹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실력이 안 좋을 때 만든 건 솔직히 제가 쓰려고 만든 거고요.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물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선물하게 된 것 같고 지나서는 선물하려고 뜨개질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 봤지만 이게 초보 때 만들면 자꾸 풀었다 다시 했다 풀었다 다시 했다 해서 너무 티가 많이 나요. 남을 선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뜨개질 해보니까 어땠어요? 강 PD 뭐 완성은 못했지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뜰 실을 그거 할 때 이제 저희 MC님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듯이 계속 풀었다 다시 하면 이게 실이 망가져가지고 어렵다 하셨는데 진짜 그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고 네. 이게 단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코뜨기만 해도 막 몇 코 이렇게 세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버전이 뭐 겉뜨기 안뜨기 할 때 그걸 뭐 2번씩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 보면 내가 방금 뭘 했지 이렇게 까먹죠. 네, 까먹게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그 뜨개 카페를 방문했던 날이 주하영 PD의 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당할 순 없지. 같이 당해보아라. 이런 마음으로 그 뜨개질 키트를 주하영 PD에게도 사다 줬거든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역시 엄청난 인재. 완성을 했습니다. 벌써. 목도리를요. 경력자긴 한데. 그래서 그 주하영 PD의 좀 후기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이 정도 뜨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조금 넘게 했는데 하루에 2시간씩은 떴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4시간에서 20시간 내외면은 미니 목도리 정도는 딸 수 있지 않나. 근데 또 사람마다 속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넉넉히 시간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충분히 목도리 하나 정도 뜨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오랜만에 뜨개 다시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셨나요? 대바늘 뜨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만 잘 지키면은 살짝 정신을 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잡생각이 많잖아요. 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없어지고 살짝 명상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짝 휴식이 필요할 때, 생각을 쉬고 싶을 때 뜨개질을 도전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PD의 실패담을 듣고 멈칫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주 PD의 한 일주일이면 뜬다 이 말에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보인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뜨개질 말고 구슬을 깨워서 만드는 비지발? 그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이게 뜨개질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예요? 네, 이게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 비즈로 만든 발이에요. 그걸 이렇게 걸어놓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취미가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그 느끼게 되는 힐링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손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뭔가를 만드는 데에 대한 그 매력을 요즘 세대들이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한 3주 전쯤에 김장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장 김치들이 너무 맛있지만 김장이 재밌었던 이유는 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리 집 레시피 그리고 하나뿐인 맛의 김치를 만드는 게 이제 재밌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뜨개질이 예전에는 뭐 니트나 가디건, 목도리를 짜서 뭐 직접 따뜻하게 입고 그런 정도로 여겨졌다면 요즘 친구들은 이걸 그냥 나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즈발도 마찬가지고. 네. 이걸로 그냥 뭐 니트나 가디건 이런 걸 짜는 게 아니라 뭐 티코스터, 뭐 헤드폰 케이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SNS에서 봤던 거는 요즘에 줄 이어폰을 쓰는 게 다시 유행처럼 돌아왔잖아요. 네. 그 줄 이어폰을 감싸는 줄 이어폰 케이스를 뜨개질로 만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너무 예뻐 보였는데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 느낀 건 이걸 하다 보면 뭔가 묘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나서는 뭐 성취감을 얻을 만한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걸 배우고 뭐 도전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딱 뭐 10줄, 15줄밖에 안 떴지만 뜨고 나서 이렇게 제가 뜬 걸 보면 아무리 구멍이 숭숭 나 있어도 아, 내가 뜬 목도리 조각 이런 약간의 성취감과 뿌듯함이 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핸드메이드 취미가 다시 유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뜨개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총평을 남긴다면요.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도한 걸 후회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막상 뜨다 보면은 되게 정성이 들어가서 시간도 빨리 가고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겨울을 뭐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랑 뭔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뜨개질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뜨개용품 구매는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좋지만 뭐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뜨개방이나 뜨개용품점 아니면 뭐 뜨개 카페 이런 데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돌아가신 그리운 우리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좀 올겨울 뜨개질 한번 다시 해볼까 봐요. 자, 오늘은 강 PD와 뜨개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직접 보고 느낀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미라의 환란 일기 함께 들으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